백낙청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백낙청 TV가 개국한 지 2주년입니다. 이걸 계기로 종종과는 다른 성격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청년 공부길이라는 걸 마련했는데요. 청년이라는 게 우리 정부에서는 39세까지도 청년으로 지금 계산하는데 그건 조금 심한 것 같고 30대 중반 이하 분들을 모셔서 대개 두 사람이 와서 그 둘이 주로 토론을 합니다. 이제 토론하는 주제는 내 책에 또는 내가 내놓은 담론에 관한 것인데 저는 이제 주로 사회를 보고 경청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조금씩 제가 논평도 더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두 분은 한 분은 김세롬 씨, 지금 장비 인문사회출판부에서 일하고 있고 한 분은 이충희 씨인데 이는 음악가고 인디밴드에서 드러머를 하고 있다잖아요. 그 자세한 자기소개는 각자가 해주시겠습니다. 주제도 원래 청년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저로서는 좀 뜻밖이기도 하지만은 감사히 생각하는 게 변혁적 중도주의를 중심으로 한번 토론하겠다고 그래요. 저는 이 변혁적 중도주의를 얘기한 것이 한 20년은 됩니다만은 줄곧 이거는 선거 구호나 이런 거는 소용이 없다 하는 거를 말해왔는데 선거 구호로 채택하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젊은이들이 이 주제에 관심 갖고 자기들 한번 토론할 테니까 들어보시라 하고 나오니까 제가 참 반갑고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인 이충희라고 합니다. 현재 다양성이라는 인디밴드에서 드러머로 활동하고 있고요. 백낙청 TV의 시그널송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저야말로 이제 막 백 선생님의 저서들을 하나둘 접하면서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 새내기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방송됐던 그런 프로그램들에서 각계의 석학분들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치열한 담론을 나누신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주제를 먼저 꺼낸 거는 이충희 씨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생각하고 준비한 게 있을 테니까 그 얘기부터 하시고 세롬 씨 또 반응도 들어보고 토론을 좀 하다가 그 마무리 단계에 가서 내가 잠깐 끼어들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사상이란 마음에 두르는 갑옷과 같습니다. 실제 갑옷이 육체를 보호하고 치장하기 위한 물건이라면 사상은 한 개인이 행동할 때나 발언할 때 그를 정신적으로 보호하는 신념의 갑옷입니다. 중도주의는 일반 대중 사이에서 흔히 정치적 무관심의 발로라 치부되기도 합니다. 좌가 있고 우가 있을 뿐 중도층이란 때에 따라 어느 한쪽으로 끌려가곤 하는 수동적 존재라는 논리죠. 제가 본디 생각했던 중도주의의 한계도 그러한 점에 있었지만 근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를 읽으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변혁을 더한 중도주의는 결코 허울 좋은 구실이나 현실 회피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중심으로서 새가 양 날개를 고루 이용해 원하는 방향으로 비행하듯이 진영 논리에 구애받지 않는 세계 민주시민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할 방법론임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상식적인 사상이 멋지고 단단한 갑옷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혁적 중도주의를 마음에 품은 사람들의 행동에 자긍심을 부여하고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권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대 위에 올랐을 때 당당히 근거를 외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각종 미디어 및 커뮤니티로부터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이념의 갈등과 혐오에 맞서 변혁적 중도주의에 대한 민중의 지지와 관심을 얻을 수 있는 입문 과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 변혁적 중도주의란 게 과연 무엇일까요?
언뜻 보면 구체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되게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일단 생각하는 정의는 되게 간단합니다. 분단체제 극복을 위해서 공부를 연마하고 뚜렷한 주관을 가짐으로써 분단체제로부터 이익을 얻는 집단의 구호에 부안해동하지 않고 소신껏 투표권을 행사하자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분단체제 극복을 전제로 해서 사안과 때에 따라 유연한 결정을 내리는 것. 그때그때 알맞은 물감을 풀어서 색을 만들어내는 물통 속 맑은 물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위정자의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어디까지나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바로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단순 명쾌한 요약은 언제나 좋지만 이 많은 것을 생략하면서 기인한 위험성이 또 있겠죠. 게다가 제가 애초에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고요. 그래서 세롬 씨는 이 변혁적 중도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궁금증을 좀 풀어주세요. 제가 궁금증을 풀 수 있을 정도로 공부가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간 공부한 바를 토대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충희 씨가 말씀하시는 그 사상의 가본론에 일명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사상이 저는 굉장히 역동적인 사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사상을 개인의 신념이나 어떤 행동 양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갑옷이라는 비유를 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정적인 비유로 동적인 사상을 설명하는 데는 아쉬움이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저한테는 변혁적 중도주의가 훈련이 잘 돼 있는 스파링 상대처럼 느껴져요. 제가 예전에 복싱을 했기 때문에 복싱을 가지고 비유를 좀 들어본다면 사우스포 선수와 옥소독스 선수가 있잖아요. 다른 손잡이 선수를 상대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일인데 선생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변혁적 중도주의를 한국 진보의 어떤 한 지향으로 규정을 하시고 분단체제의 극복을 위한 한 방편으로서 그 실천 방법을 계속 개발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여러 상대와도 맞붙을 수 있는 유연한 사상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온한 중립이 아닌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점,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변혁과 중도라는 얼핏 상충하는 두 개념이 맞붙고 있다는 점, 저는 이것이 변혁적 중도주의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선생님이 변혁적 중도주의를 설명하실 때 기존 사상들을 끌어와서 특히 불교 개념에 기대서 중도란 양극단을 넘어선 공해경지라고 설명하고 계신 점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해경지라는 것은 설령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의 중도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정적으로 머물 게 아니라 계속해서 최선의 중도를 찾아나가야 하는 그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냉탕도 싫고 온탕도 싫다. 미지근하고 적당한 온도의 물속에 그저 머물러만 있자는 주장도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변혁적이라는 수식어에 주목을 좀 해보고 싶어요. 중도라는 말에 비해서는 훨씬 진행성이나 과장성, 운동성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양극단을 넘어서 공해경지를 지향하고 또 시간이 흘러 그 공해경지가 하나의 극단이 되면 새로운 극복의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으로 저는 제 나름대로 이 사상을 이해를 해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중도적 변혁주의라고 제가 또 말을 잘못했네요. 변혁적 중도주의가 맞죠? 이 사상에 대해서 이제 읽기 자료들을 읽기 시작했을 때는 변혁적 중도주의인지 중도적 변혁주의인지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매번 새로운 중도를 찾아나가는 것이 변혁, 그 역동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어렵지 않게 변혁적 중도주의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혁적 중도주의가 1차적으로는 나를 지키는 신념의 갑옷, 어떤 내 주장의 토대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또 다른 도그마에 빠지진 않았는지 의심을 해보고 그 갑옷을 깨는 데까지 이르러야 진정한 변혁적 중도주의의 성취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희 씨하고 조금 다른 생각도 말씀하셨고 다른 생각이라보다는 보충하는 얘기도 세롬 씨가 했는데 거기에 대한 충희 씨의 답변을 좀 듣고 또 세롬 씨가 아직 덜한 얘기도 있을 거예요. 그 얘기까지 듣고서 내가 몇 마디 더 보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죠. 네. 사우스포와 오소독스라는 것은 오소독스가 일단 오른손잡이 선수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말이 굉장히 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죠. 되게 일반 시민의 귀에는 익숙하지 않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그냥 기본 상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것도 없지 않나. 너무 왼쪽으로 가지도 말고 너무 오른쪽으로 가지도 말고 그냥 좀 왼쪽으로 향해 있는 것 같으면 핸들을 약간 오른쪽으로 꺾자. 그런 것처럼 들리거든요. 이게 너무 쉽게 단순화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기본 상식이 아닌가. 거기에 머물고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안온한 중립의 늪에 빠지기 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현실에서 이 중도적 변혁주의를 적용할 만한 그런 신뢰들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충희 씨께서 변혁적 중도주의를 세계 시민의 자세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번 토론 준비하면서 한 가지 좀 귀에 들어온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인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침공하려고 만든 명분 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이 성소수자를 비롯한 퀴어들을 억압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성소수자들을 해방시켜주겠다. 네, 이런 식의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성소수자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행하고 있는 이런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억압, 이것을 깨지 않고서는 팔레스타인 퀴어의 해방도 불가능하다. 이걸 인지하고 세계 시민들에게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단체제 속에서 한반도 소수자들의 해방 또한 불가능하다는 걸 생각하면 언제든지 비슷하게 연결을 해서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뒤섞여 나오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거를 사실 깊이 이해하고 나면은 야, 그거 참 상식적인 얘기 아니냐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걸 상식이 아니냐라고 지적해 준 게 참 감사한데, 근데 변혁과 중도라는 건 원래 상충하는 개념이거든요. 상식 차원에서는 중도라는 거는 그야말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너무 급히 가지도 않고 천천히 가지도 않고. 근데 이게 중도만 가지고는 우리 현실이 요구하는 중도주의는 못 된다고 봐서 내가 변혁적이라는 걸 붙였어요. 이렇게 상식적인 중도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중도라는 걸 경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선거 때만 되면 뭐 중도를 잡아야 이긴다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나는 중도 마케팅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중도 마케팅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얘기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모순되는 듯한 변혁이라는 그 수식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중에게 확 다가오지는 않고 나 자신이 인정했듯이 이거 선거 구호를 말장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어느 정당이 우리는 변혁적 중도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중들이 뭐 그렇게 따라와가지고 표를 많이 줄 것 같지 않아요. 장차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는데 아주 그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상충하는 것 같은데도 왜 상충하지 않느냐 하는 거는 상충이라는 거는 같은 레벨에서 일어나는 게 상충 아니에요. 같은 차원에서 같은 적용 범위를 두고서 서로 엇갈리는 표현을 쓰면 그게 상충하는 건데, 변혁적 중도주의라고 할 때는 변혁은 한반도 전체에 해당하는 단어이고 중도는 그 변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남한에서 실현해야 할, 구현해야 할 노선이다, 실천 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층위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는 한반도 차원이고 하나는 남한 차원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충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중도에 이제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아마 나올 것 같아서 지금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중도적 변혁인지 변혁적 중도주의인지 이거 헷갈리는데 사실은 이건 헷갈리면 안 돼요. 변혁적 중도주의의 변혁은 한반도 체제의 변혁을 위한 중도주의 내지 진정한 실용주의가 변혁적 중도주의고, 중도적 변혁이라 그러면은 뭐 그것도 풀이를 잘하면 말은 되는데
내가 설정한 개념하고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체제의 변형, 분단 체제를 꼭 전제로 한다는 얘기를 준 씨가 뭐 거듭 이렇게 했는데, 그러려면은 북하고 남은 워낙 지금 사회 그 성격이 다르니까 이걸 통틀어서 말할 수는 없고, 우리는 이제 남쪽에 사는 사람이고 여기서 일차적인 행동의 거처가 여기니까, 여기서 그럼 그 한반도의 분단 체제보다 나은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세력과 어떤 노선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까 할 때, 분단 체제에 대해서 말하는 양극단에 해당하는, 쉽게 말하면 이제 극우 수구 세력들, 또는 너무 성급한 이 분단 현실에 맞지 않는 단순 논리를 추구하는 개혁 세력 내지 변혁 세력, 그것을 그 양쪽을 다 넘어서는 중도를 찾자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게. 세계 민주 시민의 기본 자세로까지 들라 그러면은 이건 또 한 번 어떤 검증과 확장 과정을 거쳐야지, 한반도 분단 체제를 주 적용 범위로 해놓은 개념을 분단 체제가 없는 다른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는 그냥 말로는 그야말로 이제 그렇게 되면 근사한 구호에 불과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건 우리가 좀 더 검토해서 연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게 한반도에서 분단 체제보다 나은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남한 위주로 추진할 어떤 세력이나 추구할 노선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거를 더 이제 정치 노선을 좁혀서 얘기한다면은 어떤 것이 될까요? 제가 선생님의 저서 근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 8장 2절을 보면, 정당 정치의 영역에서도 변혁적 중도주의 노선에 입각한 거대 정당 따위를 꿈꿀 필요가 없다. 변혁적 중도주의의 이념을 공유하면서도 변혁과 개혁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보수정당, 그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중도개혁정당, 그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중도개혁정당, 그리고 변혁적 중도주의 노선을 공유하지만 평등, 자주, 녹색 등의 가치에 남다른 열정을 지닌 한층 급진적인 정당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들의 병존과 선택적 제휴를 수월케 하는 비례대표제의 대폭 확대 같은 선거제도의 개혁도 생각해 볼 일이다 라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8장 2절이 아니고 네, 8장 4절일 거예요. 그렇군요. 8장 2절에서도 나는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물론 선거제도의 개혁을 전제하셨지만요, 그럼에도 이번 22대 총선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 문단을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변혁적 중도주의 노선에 입각한 거대 정당을 꿈꾸지 않을 이유는 정녕 그것이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인지, 아니면 소규모 정당들 간의 연대라는 형태가 변혁적 중도주의를 주창하기에 더 유리하기 때문인지, 그것을 좀 의논해 보고 싶습니다. 내심 소수 정당을 지지하면서도 사표가 될까 두려워서 결국 거대 양당에 투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변혁적 중도주의의 궁극적 실현을 위해서는 그것을 대변할 거대 정당이 끝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충희 씨가 언급해 주신 대목에 저도 크게 공감하면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선생님께서 앞으로의 세계가 획일화와는 무관한 다양성과 창조적 갈등이 넘치는 사회가 될 것을 강조해 주신 점에서도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혁적 중도주의를 궁극적으로 실현할 거대 정당을 하나 판가름해 보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거든요. 하나의 세력만 선봉에 선다고 해서 변혁적 중도주의가 성취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분히 관념적인 차원의 의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양극단을 넘어선 경지를 추구하는 것이 변혁적 중도라면 양극단이 충분 조건으로서 우선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아가 양극단이라고 하면 무조건 배제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값진 부분은 흡수하고 현실 정치에서 고립을 야기할 만한 부분은 극복하는 것이 양극단을 넘어서는 전환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표 방지 심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표도 강력한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대 양당으로 수렴되는 다수의 의견 외에도 소수의 의견을 끊임없이 제기하면서 극단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불화의 민주주의를 창안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는 자주 사표를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변혁적 중도주의를 실현할 유일한 정당을 판가름하기보다는 변혁적 중도주의를 가능케 하는 양극단이라는 조건, 창조적 갈등의 조건이 자라날 토양을 현실 정치에서 만들어 나가는 실천이 더 기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의 원내 진입 실패를 진보정치 전체의 실패로 규정하고 정의당에 던진 표가 사표가 됐다는 식의 단어는 속단이 아닐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극단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의 대화에서 자주 등장하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냥 다분히 일상 언어의 차원에서 극단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주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그러니까 소수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자신의 인권을 주장할 때 저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표현해. 그 시위 방법이 너무 극단적인 것이 아니야? 라는 식의 비판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듣잖아요. 특히 이준석 같은 사람이 그런 비난에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성이나 퀴어 인권, 생태 기후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녹색정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대중의 외면을 받은 데에도 이런 시각이 일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우위를 정할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한 문제로 와글거리는 시국인 만큼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말이 이런 경우에는 너무 한가롭게 들리지 않나 하는 반문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런 구체적인 사회적 운동과 변혁적 중도주의는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극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같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표현으로서의 극단적이라는 단어와 변혁적 중도주의에서 다루는 양극단은 많이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현으로서의 극단적이라는 단어는 주변 상황과 이해득실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뭔가 급진적인 주장을 펼칠 때 흔히 쓰는 말이죠. 하지만 변혁적 중도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양극단이란 제가 봤을 때는 종북과 극우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극단과 새롬 씨가 생각하는 극단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변혁적 중도주의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회 내부 문제에 그런 말씀하시는 성소수자, 퀴어 문제라든가 그런 내부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분단체제 극복을 최우선적 목표로 하는 범한반도적 관점이라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녹색정의당이 그런 극단에 속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녹색정의당에서도 물론 대북 정책들을 제시한 바가 있지만 최우선적으로 전면에 내세운 그런 구호들은 말씀하신 대로 여성과 퀴어 인권 그리고 환경 문제들 그런 것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와는 또 별개로 그런 사회 문제를 아예 배제하는 것은 또 현실 정치에 존재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국민 내부 갈등 조율과 변혁적 중도주의가 어떻게 연계가 가능할까? 저도 좀 고민해 보게 되네요. 그래서 그나마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각기 다른 사회 구성원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며 치열한 당론을 펼치는 여러 정당들이 분단체제 해결 관련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이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기치 아래 단결하는 것인데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녹색정의당은 변혁적 중도주의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를 했다고 혹시 보시나요? 지금 바로 저에게 질문해 주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선생님께서도 조금 전에 변혁적 중도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충희 씨도 선생님이 책에서 평소에 말씀하셨던 그 극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좀 딴 얘기긴 하지만 개벽서상과 종교공부 편집하면서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 기억에 남았던 게 항상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 그 시대, 그 장소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봐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처음에 변혁적 중도주의를 말씀하셨을 때는 한반도식 통일 현재 진행형? 이 책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PDNL, 요즘 잘 쓰는 용어 같지는 않은데 BD, 부르주아 데모크라시 그런 여러 가지 노선들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도를 찾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극단이란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 세대의 관점에서 보면
나와 동세대에 있어서의 극단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극우나 종북도 극단의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시대에서 과연 극단이라고 지목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자꾸 극단이라고 지목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조건들도 함께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아까 일상 용어에서 시작해서 극단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내게 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녹색정의당이, 제가 녹색정의당의 대변자는 아닙니다만 녹색정의당이 변호적 중도주의에 기여하는 바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선생님의 사상 안에서는 항상 이 자본주의 세계체제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가 주요 문제의식으로 상정이 되어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자본주의가 우리 사회에서의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운동들의 상상력을 굉장히 평평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다 돈의 문제로 환원이 되다 보니까 이 상품은 팔릴 것이냐, 팔릴 것이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냐, 좋아하지 않느냐, 이런 굉장히 단순한 기준으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태나 기후 문제, 그다음에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은 항상 뒤로 밀리게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극단들이 그렇게 마모가 되고 자본주의에 의해서 마모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녹색정의당이 적당한 그런 뾰족함을 우리에게 제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분단체제라는 이 시스템 안에서 그런 문제 제기들이 어떻게 더 확장될 수 있는가? 어떻게 더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대중들에게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런 점들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자본만이 아닌 보다 다양한 가치에 대해서 환기를 네. 해준다, 뭐 그런 말씀이시죠?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일면 공감이 되는 면이 있네요. 네. 저에게 있어서도 이거는 상당히 큰 딜레마예요. 네. 저도 그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싶어하는 한 사람으로서 다양한 가치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뭔가 제가 지지하는 정당이 원내 진입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소수 정당에만 머무른다거나 하면은 뭔가 제가 생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런 게 좀 너무 크게 다가와요. 이게 해가 지날수록 점점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표현 중에 그 평평해진다는 그런 네, 표현이 있었는데 네. 정말 제가 생각하던 단어와 똑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모든 가치들이 평평해지면서 그런 목적과 주제를 잃어가고 결국 제가 물론 속해 있지만 일단 저라는 자아가 없어져 버리는 어떤 거대 집단의 목적, 그래서 일단 제가 분명히 표를 던졌음에도 제가 원하는 바는 정작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점점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제가 원하는 바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지 않나. 그럼에도 저희는 또 선거철이 올 때마다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참 커다란 딜레마로 다가옵니다. 내가 이 대목에서 두 분한테 그리고 시청자들한테 고백을 해야겠어요. 지금 2013년 체제와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내 글을 갖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근대의 이중가제와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라는 내 책의 8장으로 들어가 있는 글인데, 이걸 쓴 게 2012년이고 그때 나는 이제 어떤 기대를 갖고 썼냐면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를 꺾고 이겨가지고 2013년부터는 좀 새로운 시대를 출발해보자. 그 새로운 시대에 왔을 때 변혁적 중도주의에 대한 훨씬 폭넓은 지지가 생기고 그러기를 이제 기대했던 거고, 또 그런 폭넓은 중도 세력이 더 힘을 쓰게 됐을 때 굳이 한 개 정당으로 다 수렴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저렇게 생각하면 내가 완전히 김칫국부터 마신 거예요. 졌잖아요. 그때 깨졌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시민정치에 상당히 활발히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탁회의라는 것도 만들어서 참여하고 그랬는데, 그해 12월에 대선 지고 나서 원탁회의 해산해버렸고, 한동안은 좀 자숙을 했지. 뭐 이렇게 현실 예견력도 없는 친구가 뭐 나서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좀 입 다물고 지내다가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2014년에 세월호 사태가 났잖아요. 그래서 참 온 국민이 충격을 받고 새롭게 살아야겠다는 거라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 얘기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말자. 그래서 나도 생각하기를, 야, 이거 나도 이제 자숙하는 것도 좋지만은 너무 가만히 있을 때는 아니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해 새로운 대담집을 하나 내면서 길게 글을 쓴 게 이 책의 9장에 해당하는 큰 정권, 큰 전환을 위하여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선거에 이길이라는 전제로 유권자는 뭐 밥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김칫국부터 마셨다 하는 걸 고백을 우선 해야겠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대목을 김칫국 마신 게 아니고 정말 아주 정확한 현실 진단했던 것처럼 두고서 얼가발부 하는 거는 상상적이 못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2013년 체제 만들기에 실패한 걸로 우리 역사가 끝나고 완전히 뭐 배력적 중도지고 뭐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암흑기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박근혜 그를 5년도 안 참아주고 4년째 가서 촛불대항쟁을 일으켜서 탄핵을 하고 여하튼 정권 교체를 했고, 그 정권 교체의 결과가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사지를 못해가지고 다시 이제 윤석열이 정권이라는 게 들어섰는데, 나는 이건 정상적인 정권 교체가 아니고 말하자면 당구에서 말하는 프로크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빨리 바로잡아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하여간 3년은 못 참겠다 하는 거는 분명히 한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더 참아야 될지는 지금부터 이제 기다려 봐야 되는데, 그래서 변혁적 중도주의가 좀 폭넓게 받아들여져서 이걸 한 정당이 그걸 다 대표할 건가 아니면 여러 정당이 나눠서 할 건가 하는 문제는 오히려 윤석열 정권 퇴진 이후에 우리한테 다시 절실한 문제로 다가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가정하면은 변혁적 중도주의를 공유하는 여러 세력이 한 정당으로 뭉칠 필요가 없다는 거는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한 상식이 될 것 같아요. 지난 4월 총선처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윤석열을 빨리 퇴진시키기 위해서 거대 야당의 힘을 모아주느냐 아니냐, 민주당이죠. 뭐 구체적으로 민주당도 이재명이 대표하는 민주당의 힘을 모아줄 거냐, 아니면은 사표가 되어도 좋으니까 나는 나의 신념대로 투표하겠다 하는 게 맞냐, 일종의 그 정치적인 판단의 문제이고, 그러나 이제 그거는 단순한 정치적인 그 감각이나 선호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적 판단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시기냐, 나의 어떻게 보면 원칙의 선언이죠. 사표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나는 입장을 밝히겠다 하는 그런 그 입장하고, 야, 마음에 드는 게 덜 드는 게 많더라도 지금은 그런 거 따지기보다는 윤석열을 가장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표를 모아줘야 된다 하는 것은 그냥 정치적 취향의 차이라기보다는 역사적 판단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녹색정의당 얘기가 나왔는데, 나는 사실 지난 선거까지만 해도 줄곧 투표를 하면은 지역구는 되게 민주당에 가고 비례대표는 정의당을 찍었던 사람이에요. 저랑 네, 비슷하시네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안 그랬거든? 네. 우선 녹색정의당이라는 게 이게 정당이 아니잖아요. 선거를 위한 정당 연합이지. 녹색당하고 정의당이, 사실은 녹색과 적색은 정의당을 적색이라고 하는 게 타당한지 모르겠지만 소위 적녹연합이라는 말도 쓰고, 그거는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녹색당은 녹색당대로 정의당이 내세우는 다른 이슈, 특히 노동 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자기 일이라고 받아들여야 되고, 정의당도 그냥 녹색을 가끔 주장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까 녹색당하고 선거연합을 만드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야말로 정록연대를 주도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정치를 해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고 선거 와서 그냥
선거 전략으로 두 당이 합치면서 표 찍어달라 그러니까 가령 녹색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녹색 정의당 이번에 찍은 사람들은 정의당하고 안 합쳐서 찍었을 사람들 같아요. 정의당 쪽 사람들은 그래도 녹색당에도 있으니까 조금 더 원내 진입에 가능성은 없지 않겠나 하는 현실적인 계산을 더 했을 사람이고, 그러나 어느 경우는 녹색당이나 정의당이나 아직 한국 정치 지형에서 제대로 정치할 준비가 덜 돼 있는 정당이다. 난 이제 그렇게 판단해요. 정의당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기대를 가졌었지만은 이번에는 확실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안 찍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나의 정의당에 대한 내 입장이고, 이건 좀 딴 얘기지만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군이나 서방 세계가 가령 퀴어 해방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위 자기들의 그 문명 세계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팔레스타인에서는 그게 너무 안 되고 있고, 특히 하마스 같은 조직은 여성 차별적이고 뭐 많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은 침략자들이 옛날부터 써온 상투적인 수법이에요. 얼마 전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쳐들어갈 때도 탈레반 정권 같은 이런 반문명적인 정권을 우리가 접으라고 특히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을 해방하겠다로 들어가가지고, 사실은 미국이 세운 정권에서 여성권익이 많이 신장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아프가니스탄 전체 민중에 대한 제국주의적 압제를 전제로 한 부분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지위가 탈레반이 다시 집권되면서 더 악화된 건 사실이지만은 개선하는 것도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끼리 해야지 그게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고, 하마스가 퀴어 해방을 한다는 이건 진짜 그건 웃기는 얘기죠. 뭐 어린애 죽이고 뭐 할 때 또 젊은이 막 죽이면서 너 퀴어냐 아니냐 뭐 물어보고 퀴어면 너 해방시켜주고 뭐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남녀노소 차별 없고 특히 어떤 의미에서는 일부러 여성과 청년들을 겨냥해서 학살하잖아요. 인종청소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가임 여성하고 애들 죽이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웬만한 전쟁에서는 그래도 생명을 존중하는 여성이라든가 어린이들 뭐 지금 가차없이 죽이고 안 죽더라도 거의 굶어 죽게 만드는 굶기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퀴어 해방이 안 될 거다 하는 거는 얼핏 들으면 그건 좀 지엽적인 얘기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표가 돼도 좋으니까 나는 퀴어 해방을 주장하겠다 하는 건데, 그게 과연 변혁적 중도주의에 합당한 건지 아니면 내가 변혁적 중도주의가 아닌 여러 가지 노선을 얘기하면서 생태주의라든가 여성주의라든가 이것도 우리 분단 현실에 대한 인식을 갖고 분단 체제를 극복하려는 큰 움직임에 합류하지 않으면은 변혁적 중도주의가 되게 어렵다 했는데, 그 지적에 해당하는 건지 그런 문제가 남을 것 같아요.